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15일이네요. KF-21 첫 시험 비행이 다음 주 금요일 정도로 예정돼 있죠. 날씨에 별 문제가 없으면. 자,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남은 거니까 KF-21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다루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제가 지난번에 그 IRST라고 우리 이제 단거리 무장으로 단거리 공대공 무장으로 선택된 게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쭉 다룬 바가 있는데, 이번에는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제 두 무장을 공대공 무장을 비교해 보자면은 아무래도 무게 중심은 이제 중거리 미사일이 조금 더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힘이 닿는 데까지 미티어가 지금 세계 최강의 이제 공대공 현존 중거리 미사일로 평가받는 이유에 대한 분석, 그리고 우리가 향후 이제 공대공 부장을 국산화를 이제 하려고 벌써 이제 시동이 걸렸는데, 거기에 바탕이 될 어떤 미티어의 기술적 부분, 이런 걸 좀 들여다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게 이제 미티어 미사일의 이제 상세 그림인데요. 이게 최강이냐, 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최강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유럽에서 한 대여섯 나라, 영국, 이태리, 뭐 프랑스, 독일, 스웨덴, 스페인 뭐 이런 나라들이 합쳐서 만든 거예요. 이 MBDA라고 하는 회사가 이런 여러 나라들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항공 분야 방산 기업들이 공동으로 출연해서 만든 회사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고, 미국에는 암남이 있는 것이죠. 있는데 지금 보면 영국에서도 본인들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F-35B 형의 암남 대신에 미티를 넣으려고 그러죠. 심지어 이제 개조까지 해서 그런 분위기고, 일본도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영국이 시도하는 미티어 개량 사업을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의 레이더 시커 A사 방식의 KA 밴드, 그리고 이제 F-35의 내부 무장차에 넣기 위해서는 기존 미티어 미사일의 뒤에 꼬리 날개 부분을 조금 소형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자, 그런 걸 보면 일본도 미티어 미사일을 주력으로 쓸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들 F-35의 암남 대신에. 우리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미티어를 선정한 것이고, 그 그 선택에 대해서 잘못된 선택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잖아요. 자, 그렇게 봤을 때는 미티어가 현용 최강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내용을 보시면서 그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네요. 자, 중거리란 말 대신에 서양권에서는 BVR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단어가 좀 더 적절한 단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봤어요. 눈으로 구조종사가 볼 수 있는 거리 이상의, 즉 레이더로 잡아야만 잡힐 수 있는 적기, 거기를 격추할 수 있는 미사일, 그게 BVR의 뜻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 37km 정도다. 그 이하 단거리는 보통 한 20km까지죠. 그래서 37km 이상의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공대공 유도탄을 BVR, 우리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고, 미티어 미사일의 장점,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면 다른 공대공 미사일들하고 장점은 어디서 오느냐? 이 덕티드 램젯 엔진에서 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우리가 국산화를 한다고 할 때, 지금 오늘 소개드릴 그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 자료에도 보면은 우리가 공대함을 이미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해 온 것이 있고, 거기에 더 붙여서 같은 원리니까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하면은 어려움이 크게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언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 덕티드 램젯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제가 그림에 노란 동그라미로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일반 공대공 미사일에서는 보기 어려운 부분이죠. 바깥에 공기를 빨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덕터라는 게 공기를 빨아들이는 관이잖아요. 저걸 열었다 닫았다 합니다. 거기서 미티어 미사일의 강점, 왜 세계 최고의 중거리 미사일이 됐는지가 저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좀 이따 그런 말씀 드릴게요. 자, 이게 보면은 주요국의 중거리 미사일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대부분 이제 최대 사정거리 이런 기준으로 멀리 가는 게 당연히 좋다 이런 측면이 있죠. 그렇게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숫자에 그렇게 예민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대 사정거리에 가면은 기존의 미사일들은 속도가 아주 많이 줄거든요. 그래서 명중률이 급격히 떨어져요. 예,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 이제 어디선가는 들어보셨을 새로운 개념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은 No Escape Zone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줄여서 뭐 NEZ라고 쓰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회피 불능 구역이다. 다른 말로 하면 유효 사거리예요. 예, 소총탄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뭐 1, 2km 이상은 날아가죠. 근데 5.56mm 탄 같은 경우는 유효 사거리는 뭐 몇백 미터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겁니다. 유효 사거리를 벗어나면은 명중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거고 상대방이 회피하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자, 이 유효 사거리 측면에서 회피 불능 구역 면에서 미티어는 그게 한 60km 정도 된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즉 60km 내로 접근된 적기는 이 미사일을 회피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암남의 120C 버전인 것 같아요. 지금 D 버전이 이제 개발 중인 것으로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그게 한 3배 정도 수준이라고 해요. 네. 자, 그러면 내 팔이 훨씬 길고 상대방은 짧은 팔을 가진 권투 선수랑 권투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같은 비행기인데 다른 제반 여건은 같고, 나는 미티어 미사일, 너는 암남 미사일. 그러면 미티어가 일방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기 회피 불능 구역이라는 부분이 중요하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티어의 덕티드 램젯 엔진이 이 강력한 아주 넓은 회피 불능 구역, 유효 사거리를 확보하는데 핵심적인 요인이다. 이런 말씀인 거죠. 자, 이제 요거 하나만 이해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기존의 공대공 미사일은 로켓 엔진이에요. 우리 이번에 누리호도 발사됐잖아요. 그죠? 이 왼쪽에 보면 누리호 1단의 안에 내부 구조도예요. 여기 보시면 제일 밑에가 엔진이죠. 엔진이 위에는 연료 탱크하고 산화제 탱크예요. 즉 불을 붙이려면 산화제가 필요한 거죠. 여기는 액체 산소죠. 액체 산소통이 지금 연료 탱크 통보다 2배 정도 더 크죠. 네. 그래서 이거를 따로따로 2개 다 갖고 가는 거예요. 우주 공간에 가야 되니까. 우주 공간에서는 산소가 없으니까 이걸 2개를 결합시켜서 폭발시키는 거잖아요. 자, 공대공 미사일의 로켓에서는 이게 섞여져 있어요. 고체로. 예, 연료하고 산화제가 서로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불을 탁 붙이면 공기가 없더라도 쾅 폭발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 산화제 부분, 산소에 해당하는 되는 부분을 바깥에서 끌어올 수 있다. 그러면 이 연료 탱크의 용량을 2배 더 키울 수 있겠죠. 즉 합이 3배가 될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산소를 바깥에서 끌어당길 수 있으면. 그게 덕티드 램젯 엔진, 미티어 미사일의 특징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비출액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영어로는 보니까 스페시픽 임펄스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효율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같은 무게의 연료를 실었을 때 얼마나 더 멀리 갈 수 있느냐. 암남의 3배. 이 지금 누리호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공기 중에 나르니까 굳이 산화제를 섞을 필요가 없고 공기를 당길 수만 있으면 저 산화제 탱크 자리에 연료 탱크를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 3배 정도 되겠죠, 기존 것보다. 그래서 효율이 3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덕티드 램젯의 강점입니다. 예. 자, 이게 일반적인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식이에요. 저 오른쪽 미사일이 지금 발사했죠. 왼쪽에는 표적기를 향해서. 그럼 이게 고도도 상관이 있고, 또 우리 비행기의 속도, 발사하는 비행기, 또 적기가 나한테로 다가오는지 아니면 도망을 가고 있는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지만 일반화된 겁니다. 일반화 시켜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보통 로켓 엔진 기반의, 로켓 연료 기반의 공대공 미사일은 로켓의 연소 시간이 10초가 채 안 돼요. 10초가 안 됩니다. 몇 초밖에 안 돼요. 그때까지 마하 몇으로 가속하는 거죠. 그 기간에 고도를 올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도를 올리면 그 다음부터는 3, 4초가 지나면은 이제 자, 마하 3으로 간다 그러면 1초당 1km를 가는 거거든요. 그럼 5초를 탄다. 그러면 5km. 예. 5km 넘어가면 앞으로 수십 킬로 더 날아가야 되는데 벌써 엔진은 꺼진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유 낙하하는 거예요. 자, 그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서 내리꽂히면서 상대방을 타격하는 거예요. 물론 방향은 자세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극렬한 적극적인 회피 기동을 하게 되면 가기가 어려운 거죠.
한 번 정도 피하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요즘은 체프도 뿌리죠. 제밍도 들어오죠. 레이더 탐색기에 대해서. 예, 그래서 옛날 처음 등장했을 때 암남이 걸프전 때 90년대 걸프전 때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때 명중률이 60%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러시아가 놀래가지고 자기들도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60%에 훨씬 못 미치는 명중률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기존의 방식대로 사용을 한다면은. 자, 어쨌거나 이게 공대공 미사일 사용되는 방법이고 중거리 처음에 쏘면은 레이더가 앞에 탐색기는 한 10에서 2km 정도밖에는 탐지거리가 안 돼요.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은 발사한 비행기 기체에서 정보를 보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게 데이터 링크가 돼 있어요. 그 데이터 링크는 아마 레이더를 통해서 보내는 것 같아요, 신호를. 그러면 적기의 위치를 추적을 하면서 그 지령을 받고 가는 겁니다. 어느 순간까지는. 그러다가 자기 탐색기 안에 직접 잡히게 되면 그때부터는 스스로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 이게 이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작동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추진제가 빨리 연소되는 부분이 지적이 되니까 적기한테 최대 사정거리로 가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체예요. 예. 그래서 상대방이 쉽게 회피되는 거죠. 예. 그렇지만 최대 사정거리가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떨 때냐, 상대방 적기, 표적기가 아주 덩치가 큰 수송기나 뭐 이렇게 공중 통제기 또는 공중 거뷰기 같은 경우에는 그 최대 사정거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투기끼리의 공대공 전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노 에스케이프 존, 회피 불능 구역, 유효 사거리, 그게 실제 의미가 있는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회피 불능 구역을 늘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동력이 끝까지 살아 있어야 돼요. 동력이 끝까지 살아 있으면서 스피드를 유지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존의 로켓의 이제 추진제의 모양 형상을 다양하게 변경시킵니다. 예, 보시죠. 저 가운데가 빈 공간이 저기가 타올라서 불꽃이 뒤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밀어붙여서 발사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게 크게 뭐 좌우를 지나치게 매칭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도식적으로 그려놓은 그림인 것 같아요. 처음에 보면은 가장 일반적인 거죠. 가속이 팍 하다가 몇 초 지나면 다 꺼지면 그 다음부터는 속도가 떨어지는 거죠. 예, 관성에서 날아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확 타올라서 속도를 올렸다가 그 다음에는 로켓 연료가 타는 속도가 아주 늦어지는 겁니다. 꾸준히 날아가는 거죠. 속도는 떨어지겠지만 끝에까지 기동성은 어느 정도 살아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가다가 한 번 더 피크를 치는 거죠. 예. 그게 형상, 이걸 이제 이중 추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형상을 바꿈으로써 이게 가능이 하다. 그럼 1 또는 2예요. 반응이 세 가지. 그리고 이 세팅을 바꿀 수가 없죠. 예, 그 로켓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으면 적기의 위치가 어디든지 간에 이런 방식으로 추진제가 날아가는 거예요. 자, 내가 상대방이 급기동을 해서 회피를 하면 내가 급기동을 해서 쫓아가야 돼요. 방향을 급하게 바꿔야 돼요. 방향을 급하게 바꾸려는 조건이 뭐겠습니까? 속도를 떨어뜨려야 돼요. 그 다음 다시 급가속해야 돼요. 맞죠? 속도가 빠른 상태에서 아무리 급하게 틀려 그래도 그러면 회전방이 커지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늘렸다 줄였다를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이제 기존의 공대공 미사일의 발전형들은 이런 시도들을 했지만 상황에 대응하는 적응성은 떨어져요. 기존에 앞서 세팅된 대로밖에 못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미티어는 1에서 10까지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종까지도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적의 움직임에 최적화된 상태에서 상대방을 요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피 불능 구역이 기존 일반적인 암남에 비해서 3배 이상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 이게 램젯 엔진 기본을 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실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얼마 전에 좋은 자료를 찾아서 공부가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이해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미티어 미사일인데 추진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처음에 보시면 뒤에 로켓 모터 추진제 1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부스터 같은 거예요. 기존 로켓 엔진이에요. 저게 탁 타고 한 1초나 2초 동안 탁 타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를 마하 1, 2, 3 정도로 확 올립니다. 금방 꺼져요. 그렇지만 속도를 마하 2, 3으로 올린다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야지만 램젯 엔진이 작동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러면 저기 추진제 1이 들어있던 장소가 빈 공간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되느냐? 램젯 엔진의 연소실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핵심적인 게 추진제 2가 있다는 거죠. 외국 자료를 보면 저희가 뒤에 추진제랑 다른 추진제예요. 그래서 뭐 젤 형상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붕소를 함유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좀 대외비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앞에 로켓 모터가 다 타서 속도가 마하 2, 3으로 올라가서 램젯이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램젯 아까 공기 통로 보이시죠? 그 공기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공기가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 가스 발생이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에 있는 추진제 2가 공기하고 만나게 되면은 약간 액화가 됩니다. 연료가 포화된 액화 상태로 뒤로 뿜어져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불이 붙어요. 밖에서 들어온 공기하고. 그래서 폭발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램젯 엔진으로 작동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핵심적인 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는데 가스 발생기 노즐이라고 되어 있죠. 예. 자, 그 액화 상태로 과포화된 연료가 나올 때 가스 발생기 노즐을 열었다 닫았다 함으로써 파워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자재로. 상황에 맞게.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효율이 3배가 되죠. 바깥에 공기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로켓 엔진은 이제 공기를 싣고 다니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효율이 아까 3배가량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당연히 사정거리가 멀어지면서도 계속 스피드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비행기가. 미사일이. 예. 그러면서 지금의 공대공 미사일들은 대부분 양방향 데이터 링크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말은 발사한 기체에서 적기의 방향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 미사일이 지금 나의 상황도 알려주는 거예요. 나의 속도와 나의 상태.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발사한 기체에 있는 컴퓨터가 이해를 해서 나의 미티어 미사일이 최적 상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최적의 타격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그 정보를 보내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미티어 미사일이 분사력을 조정하는 거죠. 지금 뭐 커브가 중요하냐, 선회가 중요하냐, 아니면 스피드를 올리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지금 스피드를 낮춰서 장거리를 목표로 하는 게 중요하냐, 연료를 아끼는 게 중요하냐, 이런 걸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화되고 있는 양방향 데이터 링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의 형태다. 이게 미티어 미사일의 최대 강점이다. 우리도 이게 반했기 때문에 이것을 장래 공대공 KF-21의 하늘에서 발사하는 무장의 핵심 추진 방식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네. 현대 로템이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스크램젯 엔진도 현대 로템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현대 로템이 개발한 직경 130cm 덕티드 램젯 연속이다. 네. 그래서 성능 검증이 됐다. 개발을 했다는 겁니다. 2022년에. 직경이 130cm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니? 지금 미티어 미사일의 직경이 잠깐만요. 180cm 조금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 자, 그러면 그 공대공 미사일용 덕티드 램젯 연소기를 개발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는 것 같아요. 예. 자, 또 다른 한편으로 일본의 움직임을 보면 아까 말씀드릴 때 이제 영국이 미티어 미사일 이제 성능에 만족했기 때문에 암남 대신에 이 미사일을 개조해서라도 자신들의 F-35 내부 무장창에 넣겠다고 한 거죠. 그때 일본도 같은 수요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도움을 줄 테니까 우리 같이 개발하자. 우리도 이 미사일이 마음에 들어. 두 나라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앞에 보면은 KA 밴드 탐색기, 지금은 주로 X 밴드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의 저기 앞에 있는 탐색기는 주로 프랑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미카 미사일이나 아스터 미사일에 레이더 탐색기가 들어갔다. 그런 게 외국 전문가들의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그건 X 밴드고 A사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들도 차세대에는 A사로 가겠지만, 그래서 여기는 KA 밴드를 쓰는다. 그러면 아주 제일 정밀한 거죠. 즉 상대방이 RCA 스텔스기이더라도 훨씬 더 잘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그리고 A사를 레이더 방식이기 때문에 일단 크기를 줄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상대방이 제밍을 걸어올 때 A사는 주파수를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훨씬 제밍에 훨씬 강합니다. 그러니까 흙이 작아져 탐지 능력 좋아져, 분해능이 좋아지는 거고,
거기다가 제명에까지 강하니까 미사일의 역량을 훨씬 올려주는 게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아까 꼬리나게 이제 변경한다는 그런 말씀은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또 이거 자체가 미티어가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다. 예. 이런 말씀을 아까 드린 바가 있죠. 자, 이게 나오는 부분들 우리가 국산화를 진행한다고 할 때도 다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단지 우리는 여기서 KF-21이 되겠죠. F-35보다는 우리 주력은 KF-21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으니까. 예. 자, 이게 제가 이제 본 보고서의 내용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 들어와 있어요. KF-X용 이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대한 내용이죠. 그 기반은 덕티드 램젯인 것으로 보여요. 자,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렇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천군과 해군 등 지상 발사형 대공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개발해왔다. 예. 이 글쓴이는 ADD 사람이에요. 항공기 체계 통합을 제외한 대공 미사일 개발 기술은 이미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서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체계 통합은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죠. 이제 비행기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예. 그 부분만 걸리지 나머지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반 기술들은 다른 지대공 미사일이나 함대공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이미 다 축적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 밑에 거를 한번 읽어보면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국과연은 KF-X에 장착할 공대함2 유도탄 개발을 위하여 공대함입니다. 램젯 엔진 분야의 핵심 기술력으로 오랫동안 추진해 오고 있는 중이다. 공대함2 유도탄 개발을 준비하면서 확보한 탐색기, 램젯 엔진, 데이터 링크 기술들은 중거리 공대공 국내 개발에 큰 어려움 없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400mm급 공대함 유도탄과 200mm급 공대공 미사일은 주요 구성품의 크기는 다르지만 동일한 설계 개념과 형상을 공유하는 것이다. 자, 여기에 이 문구가 사실은 바깥에 공개되지 않은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지만 여기다가 옮겨 놓은 겁니다. 자, 먼저 공대공 2라고 그랬죠. 자, 죄송합니다. 공대함 2라고 그랬죠. 공대함 1은 뭐겠습니까? 예. 저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푼 미사일을 공대함 버전으로 쓰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1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거를 공대함 2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램젯 기반이라고 돼 있죠. 그럼 그게 뭐냐? 작년 9월 달에 공개한 그겁니다. 초음속 대함 미사일. 그때는 지상 발사용으로 나왔었죠. 그거 기반으로 지금 공대함 버전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제 세간에 알려지기를 몇몇 사람들이 그게 450mm급이다. 직경이. 예. 여기도 400mm급이라고 했죠. 서로 거짓말은 하는 건 아니에요. 같은 레인지에 들어있어요. 자, 그거죠. 램젯 엔진이다. 그것도 그럼 똑같이 초음속이고 초음속 상황에서의 어떤 열을 견디는 부분하고 데이터 링크를 주고받는 부분 그리고 탐색기 부분 이런 부분들은 공대공 버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단지 공대공은 작으니까 200mm급이다. 직경이. 그런데 이 200mm급이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말씀드렸죠. 지금 암남이나 미티어는 180cm가 안 돼요. 직경이. 그럼 200mm급이라는 것은 최소 200mm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덕티드 램젯 기반의 공대공 미사일은 기존의 미사일보다 두껍다는 겁니다. 이 두껍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연료를 훨씬 더 많이 실을 수 있다는 거죠. 사정거리를 길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 의미를 간파하셔야 돼요. 여기서. 예. 자, 그리고 이제 다른 큰 의미로는 그런 공대함 미사일 개발하기 위해서 램젯 연구를 오래 해왔다는 거예요.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공대공 미사일 만드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단지 크기만 줄이면 되는 것이다. 대신 하나 어려운 것은 그것을 비행기의 체계에 통합하는 무장 체계를 통합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건 좀 배워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그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죠. 이게 이제 450mm급으로 나온 것 같으면 우리 KVLS 이게 직경이 533mm거든요. 이게 충분히 들어간다고 봅니다. 길이도 그렇고. 그래서 기존에 러시아나 인도에서 개발한 미사일 우리가 참고했다고 여겨지는 그런 미사일보다 덩치가 더 작아진 것으로 보여요. 예.
그렇지만 사정거리는 절대 줄이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500km, 600km 정도 사정거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거를 KFX용으로 만드는 건데 이 길이가 중요한 게 뭐냐면 KFX용으로 만들려면 4.5세대용으로만 쓸 게 아니라 향후 5세대, 6세대도 써야 되는 거거든요. 이 크기를 줄이는 게 KVLS에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533mm 기존 것도 들어갔으니까, 러시아제도 들어가니까. KFX의 내부 무장창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이가. 내부 무장창에 넣을 때 두께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길이는 큰 제약 요건이 됩니다. F-35도 문제가 생겼었죠. 옛날 F-22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사일을 개조를 했었어야 됐어요.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 KF-21의 내부 무장창의 길이가 기존의 F-35보다 제가 봤을 때 한 20cm 내지는 30cm 정도 긴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할 것 같아요. 더 큰 미사일을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공대공 미사일도. 더 두껍고. 앞에서 다른 회사들이 앞서간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는 걸 봤거든요. 네. 자, 그래서 조금 추가를 드려보면은 향후 이런 이제 공대공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 경쟁이 이제 불 텐데 이게 언급을 보면 2000년대 이전의 BVR 미사일은 100km 미만의 사거리를 가지고도 충분히 했으나 근래 개발 추세는 최소 200km 이상을 목표로 하면서 동시에 항공기의 내부 무장창에 장입이 가능한 소형화를 요구하고 있다. 자, 이 보고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KF-21용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내부에서 ADD 내부에서 보고서를 썼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연구비 몇백억은 들 테니까. 그의 개요 부분을 민간인이 볼 수 있는 보안 검사를 통해서 좀 손을 만져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어요. 즉 이 말은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한국형 미티어는 사거리가 200km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굵어진 직경, 그죠? 기존 미티어보다 길이도 좀 더 늘릴 수 있을 거예요. 여유가 있으니까. F-35보다는 기니까 우리가. 자, 그걸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요. 기존의 미티어보다는 더 두껍고 더 길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정거리가 확보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동시에 항공기의 내부 무장창에 장입이 가능하다. 같은 이야기죠. 예. 저 KF-21은 5세대 이상용으로 사용할 것을 전제하고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거리를 늘리되 길이하고 두께를 늘리되 KF-21의 내부 무장창에는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 KF-21의 내부 무장창은 F-22나 F-35보다는 크게 설계되어 있다. 그 이야기를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 그래서 이들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여러 가지 공대의 KF-21에서 발사할 수 있는 무장체가 개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램젯에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거죠. 첫 번째는 400mm급, 한 450mm 정도 되지 않을까 직경이 돼 보이는 초음속 공대 함 미사일이죠. 예, 저게 함정을 공격하는 거. 자, 이게 왜 공대 함용을 개발하느냐? 공대 함용을 개발하면은 비행기에 전투기에 작전 반경이 있죠. 그 작전 반경만큼 사정거리가 길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더하기 미사일 자체가 가진 사정거리가 더 붙여지니까 우리가 접근 금지 구역, 한반도 주변으로 접근 금지 구역을 설정할 때 그 설정 구역이 엄청나게 넓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200mm급 기존의 미티어보다는 뚱뚱하고 더 길 것으로 보이는, 그래서 더 상사정거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다. 그리고 내부 무장창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리고 기체 통합 부분을 제외해서는 기술 분야, 다른 제반 기술 분야는 성숙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아이리스-T도 마찬가지지만 미티어도 수입을 하면서 그 기술진이 와서 KF-21에 그걸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 과정에서 기술 이전 받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좋은 계기가 될 거다. 예.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게 습득이 될 것이다. 그래서 미티어를 수입하면서 우리가 그 기술을 배우게 될 것이라는 걸 예상하고 기대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KF-21 다음 주 금요일 시험 비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공대공 무장인 중거리 공대공 무장 미티어로 선정이 됐죠. 그리고 향후 우리가 미티어와 유사한 한국형 미티어를 개발할 방향성에 어떤 것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이 자료를 보세요. 이게 국방과학연구소에 들어가서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2020년도에 나온 자료고 248호예요. 저는 상당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 내용이 한 70%고 30% 정도는 제가 외국 자료를 참고해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